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기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 살리기에 어쩌면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었던 실거주 의무 폐지였는데, 이제는 영끌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투기성으로 무순위 줍줍으로 좋아서 덥석 주워 먹었던 사람들 모두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무순위 줍줍으로 영끌한 사람이 있던 걸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고 싶지 않은 그들만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은 사실상 미분양이었습니다. 몇 프로가 미분양인지 외부의 정확한 데이터도 알려지지 않았고 깜깜이로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조합하고 시공 간의 이 갈등도 중재해주고 중도금 대출도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또 전매 제한도 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대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이 세 개를 패키지로 해서 해결해 주니까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둔촌주공 살릴 거니까 분양권 프리미엄 받고 팔 사람은 또 이거 다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들에겐 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덕분에 미분양으로 꼬꾸라질 위기에 처한 둔촌주공이 분양 완판이라는 신화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서 한 가지 실수가 있기는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실거주 의무 요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그걸 무조건 내가 해줄게 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즉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단이 난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둔촌주공 분양 받아서 여기에 그냥 자기가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철저한 자금 계획 아래 진행한 거라면 그분들은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정부한테 실거주 의무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당이 투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서 염려가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게 됩니다. 지난 21일에 국토교통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야기가 보류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류한 거는 27일 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열어서 다 같이 논의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일 여당 의원들이 이 회의에 불참을 했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없었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상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누군가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어떤 법을 새로 발의하고 또 여야 간의 주택법 개정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거를 통과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둔촌주공 같은 경우 입주할 때까지 모든 게 처리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분양받아서 쉽게 돈 몇 억 벌어볼 욕심에 무리하게 덤벼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돼서 능력껏 분양받고 실거주 계획했던 분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걸 참고해보면 둔촌주공 분양받고 즉시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30에서 40%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 30%, 40%가 모두 분양 잔금도 못 내고 그 무섭다는 잔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이거 팍팍 내면서 버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떻게든 버티고 또 영끌에 또 영끌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나 좀 도와달라고 눈물도 좀 흘리고 현재 30평대에 내 식구가 살고 있다면 그 전세도 빼서 방 2개짜리 둔촌주공 아파트로 이사 오고 이런 일들 벌어지면서 눈물겹게 버틸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 전세시장 혼란 이어지나. 이 기사의 내용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받은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권으로 전세를 못 주기 때문에 전세가 부족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논리로 부동산 폭등을 다시 부추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현재 존재하긴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 집값도 또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 전셋집에 이사 못 가서 환장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을 매매하든 뭐 전세든 월세든 다들 각자 자기 사정에 맞춰서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이 엄동설한 측부리 캐먹으면서 버티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든 월세든 집이든 뭐든 있습니다. 즉 애초에 집이 모자른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 초기에는 잔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급전세를 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반대로 그것 때문에 폭등할 거다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일부분의 어떤 팩트만 부각시켜서 하는 지나친 공포감 조성,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이런 공포 마케팅 같은 거는 없어져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요즘 자주 보는 기사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줄어서 2, 3년 후에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집값이 그것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새 아파트 사실 좋습니다. 제가 뭐 옆에서 봐도 그렇고 아무튼 새 아파트 좋긴 합니다. 또 거기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 못 들어가서 원통하고 분하고 지금 당장 막 호흡이 가빠오고 심장이 멈출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동네에 재건축 재개발이 인허가가 많이 나면 전세 가격이 반대로 주변이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살던 집이 없어지고 임시로 거처해야 할 곳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00세대 아파트를 1500세대로 늘려서 재건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하면 세대수를 늘려서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늘린 세대수만큼 공사비로 충당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이 1000세대가 당장 집을 비워주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를 하니까 이 1000세대가 공사 기간 동안 대략 한 3년 동안 머무를 곳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또 멀리 이사는 안 갑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까지의 출퇴근 또 이런 시간도 있고 익숙한 생활 환경 대신 또 낯선 곳으로 가기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주변에 오히려 전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면 그 주변의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값이 마치 혈당 스파이크 오듯이 팍 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주변 아파트나 빌라의 가격을 보면 어느 순간에 가격 거품이 여기에 맡기게 되고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노련하게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일명 새 아파트 키 맞추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를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50대 60대 분들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경험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캐치하는 게 상당히 노련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누가 살까? 바로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삽니다. 당연히 경험도 부족하고 시야도 좁고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니까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영끌족의 무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지난 수년 전부터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되다가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고 거품이 터지면서 부동산 하락이 또 왔던 겁니다. 딱 그 시기에 걸린 게 둔촌주공 분양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걸 강제로 또 억지로 살려내다 보니까 부동산에 거품이 다시 끼게 되고 이번에 제2의 영끌족이 탄생하고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나라 전체가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뉴스가 계속 터지죠. 물론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 것만의 요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몇몇 중요한 요소가 생략되기는 했으나 기본 뼈대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인허가 물량이 적다고 해서 당장 사람들이 길거리에 노숙을 해야 하는 게 아닌 걸 너무 과대포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손절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고, 뭐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았을 뿐인데 눈 떠보니까 내 집값이 올라 있기도 하고, 그런 게 그냥 부동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름짠에서 해결될 일을 둔촌주공 살리려다 꼭 뭐 하나 잘라내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온 것처럼 느껴진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정부, 태형건설 사태 진화 총력, 수분양자, 협력업체 보호 조치, 소문으로만 나돌던 태형건설 사태 결국은 터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협력업체들의 생계 문제, 그리고 수분양자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수분양자들한테 100% 손해가 없다라고만 말할 수는 또 없습니다. 현재 태형건설이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이 22곳 19,869세대입니다. 대략 한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또 14개 사업장이 허그에 분양 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다고 해도 분양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분양 대금에 대한 어떤 환급 이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원금만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그렇게 됩니다. 진행을 해보면. 즉 대출 이자는 수분양자가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처음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동요가 일어날까봐, 그리고 또 선거도 코앞에 있고 하니까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는 발표를 하지만, 만약에 태형보다 더 큰 업체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정부에서도 도와줄 여력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고름을 짜서 막을 일을 결국은 뭐든 하나 잘라내야 끝나는 부동산 판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온 국민이 이 가격은 좀 무리다라고 함께 어떤 공감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됐을 때, 그때 그냥 둔촌주공을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모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